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법? 주택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농지법은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안 할 겁니다. 두 문제 나는데 그건 심화과정을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보도록 할 것이고, 이번엔 그냥 주택법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주택법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7문제 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맞아야 돼? 이거는 조금 높게 잡아야 됩니다. 4개 갖고는 부족합니다. 5개는 맞춰야 돼.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막과내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끝부분이거든. 출제원들이 지쳐버리거든. 앞에서 만들다 보면 앞에는 정성껏 만들어요. 문제가 정성껏 만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문제를 꼬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초반에 문제 하나 만들 때는 막 1시간, 2시간씩 걸려. 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비꼬고 놨거든. 그래 놓고는 저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어렵게 냈거든. 그래, 니들 한번 틀려봐라.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 한참 만들다 보면 저도 지쳐버려. 그럼 뭐죠? 그냥 법조문 있는 거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해서 그 중에 하나 슬쩍 바꿔가지고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더 어렵고 뒤쪽이 더 쉽더라, 그런 경향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7문제 중에 5개는 맞춰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참 멋있는 말이야.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니까 뭐죠?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왜? 영원히 살 거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무지하게 꿈은 원대합니다. 꿈을 원대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일 뒤질 것처럼 오늘을 살자? 그럼 내일 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그 꿈을 다 이뤄놓고 뒤져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나가서 막걸리 잔뜩 먹고선 그냥 뒤지고 말겠대. 어차피 포기하고 말겠대. 극단적으로 나눠지겠죠. 여러분들은 막걸리 마시고 뒤지는 게 아니고 그 원대한 꿈들을 다 이루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일 죽자는 얘기죠. 스피노자가 뭐라고 했죠? 지구의 종말이 내려올지언정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죠? 그거 똑같은 논리야.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택법 강의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가 나오죠? 주택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큰 흐름을 한번 봅니다. 주택법 체계에서 제일 먼저 용어정의가 여기 쫙 나옵니다. 용어정의가.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자. 여기는 주택 건설에 관한 게 제일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주택법도 주택 건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조심할 거. 주택도 뭐에 속하죠?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럼 건축물 건축한다는 건 무슨 법에 있습니까? 건축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은 무슨 관계 있을까? 주택법과 건축법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건축법이 일반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건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건 건축법이니까 모든 건축물 건축은 다 건축법 적용한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무슨 건축물? 주택. 건축물 종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무슨 건축물? 주택이라는 건축물. 그걸 건축하는데 조금 짓는 건 주택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짓는 거, 규모가 작은 거, 원칙적으로 30호 또는 30세대 미만 짓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얼마 이상 지어야 되냐? 30호, 30세대 이상 많이 지을 때. 그때만 여기 주택법상 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 받아라 그랬었죠. 지난주 건축 허가 받아라 했어. 그런데 여기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지을 때만 뭐 받고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맞아. 근데 그 중에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무슨 법 적용 대상이다? 주택법을 적용해서 그때 하자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건축물 건축인데 그중에 특히 주택을 짓자. 그중에 일정 규모 이상 짓는 것, 이것이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법 적용 대상이죠. 자, 그럼 주택을 건설하려면 누가 건설하지? 라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뭐라 부른다? 사업주체. 우리 다른 법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 처음에는 거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그때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했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했었죠. 정비사업 시행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법은 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그런데 지난주 봤던 건축법, 거기는 사업시행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건축물을 짓는 주인, 누구라죠? 건축주. 예, 거기는 사업시행자라고 하지 않고 건축법에서 뭐라 부른다? 건축주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어차피 뭘 하자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걸 짓자, 무슨 사업을 하자 이건데 이때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하자. 근데 주택법에 오니까 또 여기는 뭐라고 고지랄한다? 사업주체라고 하자. 여기는 또 용어를 인지랄로 씁니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사업시행자 하면 되지 또 굳이 또 사업주체라고 유지를 해놓고 이 사업주체가 뭘로 나눠진다?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즉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있더라. 둘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중에 합격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합격하면 업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 제일 먼저 합격하는 게 우선이고, 합격부터 겨우 못해. 합격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연수 받아야 돼. 가서 교육 받아야 돼. 며칠 동안 나가서 교육 받아야 돼. 교육 받았죠? 수료증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등록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중개업이라는 걸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자 둘로 나누죠. 주택 건설하는 자, 주택을 지을 땅을 조성하는 자, 대지 조성하는 자 둘로 나눠가지고 그 자들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규모가 작게 주택을 건설한다, 대지를 조성할 때는 등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한 5개 지려고 한다. 등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냥 지어도 돼. 5개 정도야 뭐 져서 하는 거죠.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지을 때만 그때만 뭐가 필요하다? 등록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끝발 있는 자들은 등록할까 안 할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끝발 없는 자 중에 누가 있다? 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택조합은 자기가 혼자 하려면 등록해야 돼. 근데 누구랑 같이 한다? 위에는 등록한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같이 할 때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사업 주체들은 등록하지 않고 직접 해도 좋고, 끝발이 없는 주택조합 같은 이런 자들은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한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둘로 나눠지고, 이 비등록사업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주택조합. 시험 문제 매년 영순위. 한 문제 끝난다. 자, 주택조합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이제 사업주체가 할 일이 뭐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뭐죠? 사업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 부른다? 사업계획. 그럼 또 돌아가 볼까? 돌아간다면 갑자기 겁나죠. 기억력에서 다 사라졌는데.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걸 그때는 뭐라 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라고 돼서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실시계획. 정비법, 그때는 실시계획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다. 그때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 설계도면 같은 것 그려가지고 작성해서 뭐 받으러 간다? 건축 허가 받으러 간다. 그때는 건축 허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반면에 여기 주택법에서는 뭐 한단다? 사업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뭐 받으러 간다? 승인 받으러 간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여기는 허가 받습니까? 인가 받습니까? 여기는 허가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가 받는 것도 아니고 뭐로 쓴다? 승인이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렇게 하는 거. 건축법에서는 건축 인가라고 하지 않고 건축 허가, 그런 건축 허가죠. 그리고 여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인가받는다, 어떤 때는 허가받는다, 어떤 때는 승인받는다. 요 지랄로 쓰고 있습니다. 법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랬더니 또 궁금하대. 교수님, 인가가 뭐고 허가가 뭐고 승인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 물은 뭐라고 한다? 그냥 애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 무슨 행정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구구절절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교수들이 있는데 정답은 의미가 없다는 것.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허가사항인 걸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야. 그래서 행정법에서 나오는 거야. 그 구분하는 건.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법주문에는 뭐로 썼더나? 인가라고 써놓은 것도 많고 승인이라고 써놓은 것도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서로 막 섞어서 써놨어. 그때 만들 때마다 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허가, 어떤 때는 인가, 어떤 때는 승인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 있지. 그걸 구구절절히 뭐 행정법 좀 공부 좀 했다는 그 법학 공부한 교수들이 고지랄 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무의미한 짓이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하면 된다? 나오는 대로 그때 인가라고 썼으면 인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허가라고 썼으면 허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승인받으라 했으면 승인이라 외우면 된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해준다는 얘기야?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뭐 하면 돼? 사업에 들어가도 좋죠? 그러면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 한다? 조사 측량 같은 게 필요하죠. 여기다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잖아. 그러려면 여기 조사 측량에서 땅 면적 같은 거 다시 측정해야 되고 이래야 되죠. 타인의 토지 출입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알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토지를 필요할 때는 뭐도 할 수 있다?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는 것만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개인의 영리 목적인 것 수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익사업 목적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르면 여기서도 주택법에서도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을까? 예, 있어요. 그중에 무슨 주택이 되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요거 국민주택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국민주택이라는 거. 국민주택이란 원칙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걸 말합니다. 큰 거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수형 주택이라고 그래. 85 기준이 중형입니다. 소형은 60제곱미터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소형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건 중형주택. 그거 넘어서는 건 대형주택.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법적은 그 법으로는 그렇게 구분한 건 없어. 뭐 대형이니 중형이니 소형이니 법으로 그렇게 구분한 건 없고 그냥 용어를 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거, 6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하인 것 뭐라 한다? 그건 소형주택이라 하자.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건 소형, 85 이하인 건 중형, 넘는 건 대형.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중소형이라는 건 얼마를 말한다? 85 이하 되는 걸 우리가 다 합쳐서 그냥 다 중소형 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중소형 주택은 서민용 주택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서민용 주택이니까 그건 가급적이면 많이 공급을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많이 공급하자는 얘기야. 그걸 누가 짓는다? 민간건설 사업주체,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삼성 얘들이 지면 그건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걔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익사업 했다고. 쥐들은 다 무슨 목적이야? 영리 목적이죠. 따라서 걔들은 수용할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LH 그다음에 서울주택공사 뭐 있었죠? SH 지방공사 바로 얘들이 짓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이 짓는 걸 공공건설 사업주체라고 하고 얘들이 뭘 짓는다? 국민주택을 짓는다면 그것도 무슨 사업으로 보자? 일종의 공익사업적 성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강제로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죠? 수용,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땅을 확보를 해야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을 여기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건설 사업체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수용이라는 건 없어. 다만 민간건설 사업체도 가끔가다 뭐가 있다냐? 이런 게 있어요.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 매도 청구가 무슨 뜻이죠? 매도 청구. 매도가 뭐야? 사는 거야, 파는 거야? 매도. 매수, 매입이 사는 거죠. 그죠? 매도는 뭐야? 파는 거잖아. 그럼 매도를 청구한다. 팔으라고 청구한다 이 말했잖아. 이분이 땅을 갖고 있죠? 이분한테 말이죠? 네가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나한테 팔고 너 여기 뭐 하란 얘기야? 떠나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개념은 네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에 권리를 나한테 팔고 너 여기 뭐야? 떠나라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할까? 싫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싫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도 청구라는 건 뭘 갖고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팔고 떠나 그랬더니 이분이 안 떠나? 그래? 그럼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송인지 아십니까? 금액을 결정받는 소송입니다. 금액을 결정받는 거야. 팔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파는 건 전제를 해놓고 단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거 얼마 드리면 줄까라는 금액을 결정받죠. 그랬더니 판사가 1억 드려라 라고 판결이 나오죠. 그럼 1억을 들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할까? 씨 안 판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할 거냐. 그죠? 안 판다고 그랬을까요? 그럼 뭐죠? 진짜 돈 받아 그랬더니 안 판다고 했는데 무슨 이거 갖고 냐? 그럼 뭐 하면 되십니까?
법원에다가 그 금액을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그래갖고 가서 이 땅을 까먹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 청구도 무슨 성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습니다. 그럼 수용과 매도 청구는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 같은 거야. 다만 차이점이 어떠냐?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까? 수용은 일단은 보상여부를 먼저 하죠. 매도 청구도 원래는 보상여부를 먼저 해요. 우리 법에서 보면 3개월 이상은 협의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매도 청구든 수용이든 먼저 뭐부터 한다? 보상여부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수용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1년 동안 보상여부 하게 돼 있어. 안 됐죠? 그러면 뭐 한단다? 그때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 사람하고 도대체 가격 흥정이 안 되니까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라고 어디다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뭐 신청한다? 그때는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하죠. 이 금액 좀 결정해 주세요라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재결 신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죠. 반면에 매도 청구에서는 몇 개월 이상 협의하라 그랬죠? 여기는 3개월밖에 안 돼. 1년까지 가지도 않아. 3개월 이상 협의해보고 3개월 이상 협의했는데 안 됐죠? 그때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 이 인간한테 얼마 금액을 드리면 좋을 건지 정해주세요 라고 재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판사가 금액을 결정해 주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 주면 되고 안 받아? 뭐다 걸어라 해서 공탁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공탁 건다는 게 법원에다가 그 금액을 예치하는 거죠. 예치해 놓고 그 다음에 나랑 가가지고 저거 까먹게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분은 뭐라는 얘기야? 찾아가란 얘기야. 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잖아. 그거 찾아가란 얘기야. 너한테는 확정 판결 나는 순간 금액을 주는 거로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내가 법원에다 공탁 거는 순간 너한테 지급한 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급한 거야. 내 거야 인정. 나가란 얘기야. 근데 돈 받은 적 없대. 법원 가서 찾아가.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뭐란다? 매도 청구를 안 난다. 따라서 수용은 협의가 안 될 때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이라는 걸 들어가고 이때 매도 청구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소송 판결로다 확정받는 판결로 들어간단다. 아셨죠? 소송제기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게 매도 청구란 뜻입니다. 그렇게 두 개가 다르다. 따라서 수용은 완전히 공익사업 목적일 때만 수용이라는 걸 주고 매도 청구는요. 공익사업의 성격이 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원활히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뒤집거리면 안 되니까 신속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더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뭐다? 매도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다. 그 정도만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주택을 지을 땅이 남아돕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이제 지을만한 곳을 주택 다 줘놨어. 땅이 없어요. 주택을 지려도. 그러니까 이 법에서 사업주체한테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준다? 주택건설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이 누구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공유지라고 합니다. 국가가 갖고 있으면 무슨 유지?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면 뭐란다? 공유지. 그래서 국공유지 이렇게 그래. 국유지, 공유지 합쳐서 국공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정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런 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대지를 조성할 자들에게 국구인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땅을 팔겠다는 얘기야. 여기다 주택 쳐라고 일정한 자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따라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선 매입권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사서 여기다 이러한 주택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그래서 주택건설 용지를 국구인지를 우선 매각해가지고 그걸 취득한 자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있더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환지 방식 중에 무슨 땅이 있더냐? 채비지라는 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채비지가 뭐라고 그랬었죠? 채비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누가 가지는 땅? 사업 시행자. 예, 조합이 한다면 조합이 갖는 땅이야. 그럼 조합이 지들이 그 땅을 갖고 뭐 하는 데 쓰죠? 팔아버려. 보통 처분해. 팔으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뭐에다 쓰겠다? 여기 새로 조성하는 사업비를 그걸 쓰겠다라는 이 땅을 뭐라 부른다? 채비지라고 그러고, 이 채비지를 매각한다면 누구한테 우선 매각할 거냐? 우선 매각에 대한 권한을 누구한테 줄까? 바로 아까 국민주택 있죠? 저 국민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주체. 예, 걔들한테 그 애들이 와가지고 야, 국민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거든. 야,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네가 갖고 있는 이 환지방소란 땅 중에 채비지라는 땅 있잖아.
그 채비지. 그거 50%는 나한테 먼저 팔아라. 내가 거기다 뭘 지려고 한다? 국민주택을 짓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그 채비지대에서 뭐 할 수 있다? 우선 매각권을 우선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50%까지는 최대야 최대 50%까지는 채비지를 갖다가 국민주택을 짓겠다는 사업주체에게 뭐 하다? 매각함으로써 땅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 주택건설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자, 이제 뭐 받았다는 얘기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업에 필요한 조치 다 끝났잖아.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죠? 이제 뭐 들어가면 돼? 공pon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자. 이제 사업 시행이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나 지금부터 공사 들어가요 라고 신고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착공신고. 나 뭐 받은 대로 공사 들어간다는 얘기야.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지금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여의땡 하는 걸 신고하는 걸 뭐란다? 착공신고로 한단다. 했으면 뭐 하면 되죠? 공사하면 되죠. 공사하는 걸 뭐란다? 시공.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는지 감독이 필요하죠? 감리. 저도 좀 전에 오면서 여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 땅 파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하를 파다 보면 잘못하면 이 건물에 뭐가 생기죠?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 벽에 금이 갈 수 있죠? 제가 저 고향에도 청주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앞에 17층짜리 건물이 들어간다고. 폭이 그 옆에 있는 도로가 그 넓지도 않아. 근데 17층짜리 건물이 들어간다고 지금 다 부셨어. 이제 땅 파기 시작할 거야.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 주인들하고 그쪽 사업주하고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설계도면 달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서 보강해가지고 문제 없게 할 건지 그 설계도면 다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또 사진으로다 전부터 사진 찍으면 안 돼. 요새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건물에 있는데 벽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벽에 금이 가는지 확인해야 돼.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이게 언제부터 금이 간 건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는 건물에 옆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건물에 대해서 정밀하게 안쪽, 바깥쪽 전부 다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 동영상으로 찍으면 돼요. 그걸 밝은 날씨에 쫙 한번 다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벽에 금이 갔죠? 그러면 그게 평상시 전혀 이상 없던 게 10년, 20년, 30년 동안 끄떡없던 게 요거 공사하면서 이렇게 벽에 금이 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뭐 증거가 어디 있어? 이게 언제부터 금이 간 건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럴 때 땅을 깊이 팔 때는 집안 침하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오면서도 걱정스럽더라고. 여기 집안 침하 일어나면 이 건물에 영향을 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해야 되죠? 근데 감리자하고 누가 하고 시공자하고 짝짝꿍 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부실감리 되는 경우도 많아. 어쨌든 감리 업무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변 토지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런 보강조치에서 안전조치 하기로 이미 돼 있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번 현장 가서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은 완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무슨 공사가 나오는 거야?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지. 계획대로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경비 줄이려고 생략하거든.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자료로 취득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공사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뭐 받는다? 사용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뭐 받는다? 사용검사.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받는 검사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자, 또 정리하자. 여기는 사용검사야. 그럼 다시 그냥 듣고 넘어가. 괜히 머리 스트레스 받지 마요. 지난 걸 다 기억한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까먹은 건 정상이야. 제일 먼저 국토위계임야관원 분들에서 무슨 사업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뭐 받는다고 됐더냐? 뭐 받을까? 준공검사 받는다라고 됐습니다. 그거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는다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났습니다. 뭐 받을까? 역시 준공검사 받는답니다. 정비법에서 정비사, 재개발, 재건축 다 끝났습니다. 뭐 받을까? 뭐 받을까? 준공인가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준공검사라고 쓰지 않고 준공인가라고 돼 있어. 물론 준공검사란 말도 한 줄로 나와. 준공검사 받고 준공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명칭은 준공인가라고 써놓고 검사하는 과정은 준공검사란 말이 중간에 들어있다. 근데 월칙은 그냥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준공검사, 준공인가. 그럼 건축법에서는 다 줬다. 뭐 받을까? 건축법 다 공사가 끝났어.
그때는 뭐 받는다? 사용 승인. 예, 거기는 사용 승인 받는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주택법 공사 다 끝났습니다. 뭐 받는다? 사용 검사 받는다. 요지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법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그냥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구분할 정도 되면 7월 달쯤 돼야지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죽인지 도대체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허브적거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6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복잡해지기 시작해. 뭐가 복잡해져?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 뭐가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거 있었는데? 떠오르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공부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왜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뭐 헷갈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상태일 때는 그거 공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해지면서 자꾸 뭐가 떠올라 머릿속에서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는데 교수님 전번에 이런 거랑 비슷한 뭐가 있었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 그때는 뭐죠? 공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합격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셨죠?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웃기는 소리입니다. 짜증을 왜 냅니까? 웃어야죠. 기분 신나게 찢어지게 좋은 거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컴퓨터가 아닙니다. 여기다 입력했다고 거기에 딱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입력했다고 이거 싹 들어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왜? 사람 머릿속은 유동적이라서 여기다 해워놨어. 이쪽에다 해워놨죠. 그대로 이렇게 자면 괜찮아. 그대로 있어. 근데 자다가 어떻게 되죠? 우측으로 뒤척이고 좌측으로 뒤척이고 이러다 보면 여기 있는 게 1, 2가 버리고 있는 게 1, 2가 버리면 결국은 속에서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헷갈리게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과정이지. 이걸 거치지 않는 인간은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컴퓨터지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과정이고 그걸 넘어서야 뭐가 보인다? 비로소 그때부터 구분돼. 지금 제가 말하면서 무슨 법은 어떻게 무슨 법은 어떻게 무슨 법 이렇게 되죠? 이 정도 구분하려면 7, 8월 달은 가야 되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에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사용검사 다 받았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사용검사 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돼? 이제 공급이라는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면서 뭐뭐 있다 그랬어요? 공급이란 분양하고 또 하나 임대도 있다 그랬잖아. 두 가지야. 분양, 임대를 합쳐서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공급이라 합니다. 그럼 분양이라고 쓰지 왜 공급이라고 썼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그래. 아니야. 꼭 분양주택만 있습니까? 아니야. 무슨 주택도 있어? 임대주택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양과 임대는 다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공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용어로 공급이란 말을 이렇게 쓴단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후분양한다면 이게 정석이죠. 다 짓고 사용검사 받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죠? 분양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성이 아니고 뭐부터 하죠? 선분양. 이게 웃긴 거죠. 그건 예외거든. 원래 순서로 본다면 선분양이라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아니, 깜깜이잖아. 그죠? 물건에 대한 질도 보지도 않고. 그죠? 일단 먼저 팔아놓고선 그 다음에 그 돈 갖고선 주택 짓는다? 건설업자들은 진짜 땅 짓고 혐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그래도 그것도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장점이 있어. 뭐가 장점이죠? 다 짓고 파는 거하고 사전에 미리 파는 거하고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미리 파는 게 더 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분양받았는데 완공되는데 한 2년 반 걸렸어. 2년 반 됐더니 프리미엄 2억 붙었대.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처음 분양받을 때는 5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주할 때 되니까 7억이래. 왜? 지금부터 분양하는 건 7억짜리야. 그 전까지는 5억이었지만. 그 선분양 받은 사람은 5억에 샀지만 지금 사는 사람은 얼마다? 7억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있을 때는 선분양도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맨날 부실공사가 많아가지고 하자보수 신청할 게 한두 개 아니라는 거. 이게 문제지. 사실은 선분양 제도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무슨 상황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선분양제도 나쁜 건 아니야. 하여튼 그런 문제점과 장점은 있더라. 그까지. 자,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났으면 사용하면 되는데 요거 마지막 주택자금. 주택자금 뭐죠? 주택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 들어갑니다. 그중에 시험 문제 잘 나는 거 주택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요 주택상환 사채라는 거 이것도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거죠. 자, 이제 주택을 공급하자, 분양하거나 임대하자. 건설 끝났으니까 두 번째가 공급이야. 그중에 공급의 전반적인 흐름은 뭘까? 바로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놈의 주택을 주거 용도로만 쓸까요? 그걸 일종의 자산 증식 기능으로도 쓸까요? 주택을 주거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기능이 높다? 자산 증식 기능. 일종의 뭐라고 그래? 재테크 기능으로 쓰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놈의 재테크가 지나치다 보니까 뭐가 되죠? 투기 기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집을 얼마나 잘 졌고 남양이고 좋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아파트 사면 값 오를까? 이게 더 먼저야. 좋다 나쁘다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여기에 이 아파트 집은 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거부터 생각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 기능이 주거 아니고 무슨 기능이다? 재테크 기능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원래는 주거 기능이 80% 가고 나머지 20%면 그죠? 손해보지 않게 조금씩만 오르는 재테크 기능도 일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연봉 뭐 1억 받는 사람 뒤지라고 벌으면 마음입니까? 1억 괜찮을 줄 알면. 아파트 값은 그동안에 3억이 올랐는데, 그죠? 허탈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어버리게 이놈의 가격 오르는 거거든. 따라서 현재 폭등하고 있는 건 가진 자한테는 좋지만 없는 자는 그야말로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을 일으키는 게 뭐죠? 바로 가격 폭등이거든. 그걸 뭐하자? 규제하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가격을 규제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공급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도 제대로 해야 되고 사는 사람도 제대로 사야 되고 가격도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 표현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 다 한마디로 말하다 구라더라 예고입니다. 구라가 뭐야?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지라고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시행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만들어놨으면 그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게 지켜져야 되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맨날 뭐 하나 핀셋 정책으로 딱 펴놓으면 뭐죠? 옆에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것도 띡 그러면 또 여기서 뚝 터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점을 발생시키잖아. 차라리 전세주택 그 대책 안 나왔더라면 전세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것인데, 되지도 않는 전세주택이랍시고 내놓고선 그 제도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놓고선 지금 전세값 폭등시켜버리고 있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새끼들이 빙신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차라리 내버려 두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괜히 어설프게 건드리려면 안 건드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건드리려면 모든 문제점을 다 파악해.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단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다시 또 규제할까? 이걸 종합적으로 쫙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단편적이야. 뭐래 열나요? 열나 뭐 하면 돼? 해열제 주면 돼. 해열제 먹었더니 열이 뚝 떨어졌어. 끝났죠? 아니야. 안에서는 이미 종양이 다 썩어가지고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냥 해열제만 주면 되는 겁니까? 진통제 먹이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임시 처방적인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의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정책은 전부 다 그런 해열제나 진통제 주는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하는 정책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병신인 건지 그냥 정치권 눈치를 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였는데 내가 봐도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사실은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저당권 설정 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전맹이 제한,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뭐 본론 내용에서 보도록 하죠. 첫 문제, 이 중에는 내가 볼 때는 7문제 중에 여기서 5개는 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개업하려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짓는 거야. 짓는 새끼가 알아서 짓면 되는 거고, 중개업자가 하는 건 짓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중개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말 그대로 팔아먹는 거죠. 그럼 팔아먹으면서 잘못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혹시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는 고객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이거지. 짓는 거는 고객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알아야 될 사항이야? 사업 주체가 알아야 될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죠? 그런데 웃기게 이쪽에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납니다. 이쪽 훨씬 더 많이 나. 도대체 시험 문제 내는 인간들이 이게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사항인지 안 할 건지 좀 생각 좀 하고 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출제원들한테 문제를 낼 때 거기다가 반드시 한 몇 줄, 서너 줄을 더 쓰라고 하고 싶어. 거기다가 출제 의도라는 걸 꼭 한번 써보라고 싶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그 출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왜 출제함으로써 중개업자에게 왜 이걸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는지 그 의도로서 거기다 써라 그러면 문제질이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개업자가 이랬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는 그걸 논리를 쓰려면 아무거나 그냥 문제 막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중개업자가 이게 필요한가라는 걸 생각하고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질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시험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 사업 주체가 알아야 될 걸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걔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보고 뒤지라고 해요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걸 왜 문제 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중개업자고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마지막 자, 뭐 하는 것도 있다?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뭔가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10년 또는 15년 이상이 지나버렸습니다. 경과해버려서 그럼 10년 또는 15년이 초과돼 버렸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낡아 빠진 아파트 우리 뭐 하자? 고치자는 얘기야. 그건 뭐였죠? 리모델링 하자. 여기 리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개선하는 리모델링, 두 번째는 증축하는 리모델링만 인정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개축 리모델링도 있다 그랬었죠? 근데 그 세 가지야. 개선, 증축, 해축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건축법에는 돼 있는데 아직은 뭐 하는 건 없다? 개축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아.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 방법만 리모델링 인정하고 있더라.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걸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세 사람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만 뭘 수립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수립하라고 하면 수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런 크게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런 시장 이렇게 세 사람 있죠? 이분들이 뭐 수립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거 얘들만 수립하는 건데도 시험 문제 최근에 참 잘 납니다. 집중적으로 내고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고 리모델링 할 때는 또 뭐 받더냐? 허가 받으랍니다. 우리 아까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 있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는 건 일정 규모 이상 지을 때는 뭐 받고 짓죠? 사업계획 승인인데 원래 리모델링은 기존에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아파트가 뭐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노불량화 낡아빠졌죠? 뭐 하자는 얘기야? 고치자 이거잖아. 그걸 고칠 때 그때 리모델링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중에도 증축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나와. 세대수 증가라는 게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세대수가 늘어났죠? 보통 어디다 올려? 아파트 옥상 있죠? 거기다 수직 지축을 지금 허용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파트 진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수직 지축을 할 수 있어. 그럼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늘어났죠? 이거 왜 늘리는 거야? 팔자는 얘기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걸 팔으면 돼. 팔으면 그 건설비가 더 들어갈, 그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까요? 파는 가격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파는 가격이 비싸죠. 리모델링 하는데 5억 들어갔어. 근데 파는 걸 얼마에 팔죠? 10억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5억 남잖아. 그 돈 갖고 뭐 하자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미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사비에 그걸 충당하면 자기들이 부담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잖아요. 그 혜택을 보려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하게 되잖아. 그때는 원칙적으로 몇 세대가 증가되냐? 늘어난 세대가 30세대 이상 늘어났대. 그럼 아까 30세대 이상 늘어나면 뭐 받는다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받지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거든. 따라서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걸로 가고 그 30세대 미만으로 다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수선 또는 세대별 증축 우리 베란다 쪽 있죠? 앞쪽을 더 터 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지금 21평짜리밖에 안 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이거 32평으로 늘리자. 그럼 늘릴 수 있지 앞쪽을? 그래서 앞쪽을 더 늘리는 것들 그렇게 트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세대별 증축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세대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즉 세대수는 증가돼 30세대 미만만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온전히 대수선만 하자. 대수는 뭐 하자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오래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죠? 수도관에서 뭐 나와? 오래되면 녹물 나오잖아. 그 수도관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가 그냥 더덕더덕 그냥 그 쇠가 그냥 붙어가지고 그 내시경 검사하는 거 있잖아. 그거다 속에 집어넣고 검사하는 거 보세요. 그거 들여다보면 정말로 내가 이걸 물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씻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속에 더덕더덕 그냥 그 쇠 녹물들이 껴있는 게 있어. 그거 한번 쭉 뒤집어가지고 한번 끄집어내봐야 그냥 시뻘건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면 이 관을 뭐 해야 될까? 새로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도관이라든지 배수관 같은 것들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안에 시설 중에 노후된 것들 그것만 싹 고치는 건 그냥 대수선.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 세대수를 더 이제 세대별 지금 25평을 30평으로 늘리자. 이건 세대별 증축 이것도 있고 아니면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우리 리모델링 하는 비용에 그것 좀 충당해서 쓰자. 세대별 증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단다. 그때 30세대 이상 늘어나는 증축이 아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닌 나머지 리모델링은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하라.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받고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30세 이상 늘어난다?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리모델링 할 때도 세대수가 30대 미만만 또는 대수업만 하겠다?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걸 받고선 허가받아야 리모델링 사업에 시행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주택법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야. 첫째, 용어정의. 두 번째, 주택을 건설하자. 세 번째, 건설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분양하거나 임대하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게 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낡아 빠진 거 때려 부시지 말고 우리 고쳐지자. 때려 부시자 하는 건 뭐가 되죠?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 그건 전비사업 쪽으로 갑니다. 전비사업, 재건축 같은 건 전비법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그냥 고쳐지차, 조금 늘려지차, 이것만 하자. 그럼 뭐가 된다? 리모델링이 되고, 그 리모델링 하는 건 여기서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정비법으로 가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걸 고쳐짓거나 조금 늘려지차, 이거는 뭐로 간다? 여기 리모델링으로서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면 잡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 있던 본론 내용하고 그림이 약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옆에 뭔가 써있던 표가 사라졌죠? 구분이 안 돼요? 지난주 보던 거하고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뭔가 박스 속에 내용들이 있었잖아. 핵심 정리 일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빼버렸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3월달 여러분들 강의 나가는 그림공법으로 나갈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어디 가더냐? 맨 뒤로다 다시 빼 돌립니다. 뒤로다 별도로다만 들려.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3월달부터는 유학집 갖고 강의 나가죠? 그래서 유학집이 아마 오늘 완성이 돼서 원장님한테 넘길 겁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나오는 그거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유학집하고. 그러니까 유학집은 문장으로 돼 있어. 문장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된 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용으로는 이렇게 오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 어떻게 나죠? 완전한 문장으로 시험 문제 납니다. 맞죠? 지문 1번, 지문 2번, 지문 3, 4, 5번이 다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다가 띡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시험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핵심 정리 암기하는 걸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는 그걸 풀어서 내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약집도 어떻게 돼? 풀어서 있는 거로다 자꾸 익숙해야 되지 저렇게 화살표식으로다가 딱딱 떨어지는 암기법으로 된 요약집은 시험장 가서 대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해. 그래서 자꾸 시험 문제는 법주문 그대로 나잖아. 그래서 법주문 연습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읽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용이다? 암기용. 암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왜 머리에 용량이라는 건 한도가 있는데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그죠? 토시까지 어떻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핵심 단어 위주로 외워놓고 그걸 뭐로 해야 된다?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요약집. 요거는 핵심 정리. 그래서 똑같이 됐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이 작업하는데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어제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한 거야. 오늘 새벽 3시까지 작업을 끝낸 겁니다. 근데 다 못 끝냈어. 오늘 밤까지 오늘 이제 요약집 끝내놓고 나서 이거 하면 아마 내일까지는 해야 이것도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구두법부터 쭉 만들고 있는데 아마 3월 첫째 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첫째 주는 그냥 우리 하고 나고 요약작하고 그냥 나가고 아마 둘째 주 돼야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째 주까지는 날밤 새워서 다 완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보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용어정의들. 그럼 용어정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핵심 정의, 주택 관련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을 보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택에는 뭐뭐 있다? 주택이란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다음에 뭐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두 가지를 크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뭐뭐 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또 무슨 주택도 있다? 좌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또 뭐도 나오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 구분은 어떻게 돼? 즉 하나의 이렇게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 집이야. 근데 우리 집을 뭐 했어? 가운데 벽으로 나눠 놓고 여기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세대를 뭐 했죠? 구분했죠. 법적으로는 하나의 세대야.
실질적으로는 두 세대로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 살고 이거 뭐 할 수 있어? 세를 주는 경우가 있죠. 가장 일반적인 거야.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고 여기는 며느리하고 남편하고 사는 그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예, 부모들이 뭐죠? 야, 니들 멀리 나가서 살 거 없이 우리 집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살 테니까 니들은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그럽니다. 그럼 내 어머니라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닌가? 같이 살려면 불편하죠? 이거 뭐 세대 구분했으니까 별개의 집이잖아. 엄니로는 이게 별개의 집입니까? 하나의 집이지 사실은. 오히려 더 불편하기만 하지. 차라리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릴 텐데, 예, 이거 며느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집입니다. 뭐라 부른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있더라. 이거고 또 주택에 대한 것이 뭐도 있을까? 이제 거기까지가 끝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준주택.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뭐한다? 준한다. 주택은 아니야. 근데 무슨 기능으로 쓸 수 있어? 주거 기능. 주택의 기능이 무슨 기능이야? 주거 기능이죠? 주택은 아닌데 주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다? 준주택이라는 게 있고 또 주택단지라는 거.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죠? 주택단지가 뭔지. 주택단지를 둘로 셋으로 쪼갤 수 있어. 그래서 제1공구, 제2공구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부른다? 공구라고 한단다 라는 개념 정리들. 또 더 나가서 공공택지라는 말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공택지라는 말이 앞에 나오거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로서 뭐뭐 있죠? 여기 부대시설이 있고 여기 복리시설이 있고 여기 기간시설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 간선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간선시설 시험 문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로 났었죠. 이런 각종 시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용어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험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용어정 쪽에서 출제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예, 쉬었다 들어갑니다.